네, 여러분 오늘 160페이지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는 잘들 풀고 계신가요? 풀만 하세요? 네, 풀고 빠르게 한두 번 보고 버려버리는 걸로. 그거 막 쌓아놓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주 교재를 주로 돌리고 막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날 보고 막 버려버려야지. 막 쌓아놓기 시작하면 과목별로 막 엄청 쌓여버려요. 자,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상하관청 관계가 있고 대등관청 관계가 있어요. 상하관청 관계는 상하고 대등관청은 대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하인지 대등 관계인지 그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가 감독 관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감독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조그만 대리 관계, 주로 보조기관이 기관장을 대리하죠. 그러니까 기관장 밑에 보조기관이고요. 권한의 유임관계,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통상 유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하 관계입니다. 그 상하관계 초 위쪽을 보시면 감사권, 상급기관이 감사하는 것이고, 훈련권, 상급기관에서 경찰청에서 범죄서규칙 만들어서 또는 개정해서 아래 그냥 쫙 다 내려 보내주는 것이고요. 자, 주관쟁의 결정권, 주관쟁의 자체는 대등기관끼리 다투는 겁니다. 그죠? 주관쟁의, 우리 업무가 맞다 아니다 다투는 거. 주관쟁의 자체는 저 밑에 대등관청관계 두 번째 주관쟁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관쟁의, 내 업무가 맞다 아니다 네 업무다 이거 다투는 것은 대등관청끼리 다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급기관이죠. 그래서 주관쟁의, 내 권한이나 아니네 그런 걸 다투어. 원칙적으로 어떻게 주관쟁의를 어떻게 결정해야 돼? 두 기관을 공통으로 관할하는 바로 이 상급 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두 기관이 이게 우리 업무다 또는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다투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데 규정 놓고 해결을 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공통으로 관할하는 바로 이 상급 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강동경찰서하고 관악경찰서하고 서로 우리 일이네 아니네 막 싸워.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이 딱 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쟁의 결정권은 상하관계고 주관쟁의 자체는 대등관계니까 싸우는 거죠. 상하관계에서는 하라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관쟁의 자체는 대등기관 관계고요. 인가권, 상급기관에서 인가해 주는 것이니까 상하관계고, 취소정지권, 인가권은 사전에 원칙적으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인가라고 하면 사전 인가고요. 인가 승인 아무 표현 없이 그냥 인가 승인이라고 하면 사전 인가 사전 승인이고, 그다음에 취소 정지권은 사후에입니다. 사후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이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맘대로 취소 정지하면 안 되지. 그러나 사후에 사전에는 간섭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사전에는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는 일반적인 간섭은 해도 되죠. 업무 수행하면서 근무복 똑바로 입으라든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간섭해도 되지만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 간섭하면 안 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거 간섭하면 안 됩니다. 대신 하급기관에서 면허 취소를 했어. 면허 정지 처분을 했어. 사후에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의 처분을 취소 정지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돼. 근데 사후에는 취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승인하고 인가하는 거, 그다음에 사후에 취소 정지하는 거 전부 다 상하 관계고요. 자, 대등관청 간의 관계가 권한의 불가침. 서로 대등하니까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서로 대등하니까 내 일이네 아니네 네 일이네 서로 이렇게 권한 가지고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쟁의. 그다음에 협의, 대등기관끼리 협의하는 것이고요. 사무위탁, 타 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 사무위탁입니다. 이것이 상하관계라면 유임이 되는 것이죠. 상하관계에서는 유임이 되는 것이고, 타 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유탁이 되기 때문에 저 위쪽에 유임은 상하관계죠. 유임은 상하관계인데 유탁은 대등관계고요. 경찰 응원, 기관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을 행정 응원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행정자를 우리 경찰하고 그러면 행정이라는 표현을 경찰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 응원이 기관끼리 도와주는 것을 행정 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 응원 또는 경찰 응원, 기관이 기관을 도와주는 것, 대등한 관계에서. 자, 아래 주의를 보시면 행정행위, 처분. 여러분 행정행위는 뭐예요? 행정행위는 학문상 용어입니다.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 그 행정법학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다투지를 못했어요. 그냥 국민은 국가가 그냥 권한을 침범해도 그냥 당해야 됐던 거죠. 그냥 당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한 다음에 보상을 해줘. 그러면 그냥 받고, 보상을 해주면 받지만 보상을 안 해주면 그냥 못 받는 것이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때 일단의 법학자들이 나타나서 행정법을 만든 겁니다. 행정법의 그 시초가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니까 이러이러한 행위들만이라도 쫙 모아서
이러이러한 행위들만이라도 국가를 향해서 다툴 수 있는 수단을 주자라고 해서 국가가 한 행위 중에서 공통의 특징을 가진 것을 뽑아냈어요. 다툴 수 있을 만한 그것을 갖다가 행정행위라고 이름 짓고,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항고소송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행정행위가. 그래서 국가를 향해서 그 국가의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개념이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라는 표현은, 행정행위는 행정법학자들이 만들어낸 학문상 표현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뭐 학문상 표현 또는 뭐 강학상 개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행정행위가 어떻게 들어와? 우리나라 법령에는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뭐야? 그냥 똑같고 뭐 영업 정지 처분, 영업 취소 처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인가 처분, 허가 처분, 특허 처분, 이걸 갖다가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처분이란 말이 어디서 왔어? 행정행위에서. 전에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이 다투지를 못해. 그때 행정법학자들이 나타나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진 이것만큼은 국가를 향해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국가가 한 행위들 중에서 특징이 비슷한 것들 쫙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행정행위다.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만든 개념이 행정행위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법령에 들어올 때는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학문상 개념, 강학상 개념, 처분은 실정법상 개념, 제도상 개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행정행위는, 그래서 행정행위 가로 열고 처분이라고 넣은 것이, 행정행위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처분이란 말은 우리나라 법령에 들어올 때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둘이 이제 유사한 거죠. 둘이 행정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해서 이제 처분이란 말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법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행위 가로 열고 처분 이렇게 넣는 것이 뭐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행정행위, 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청 사후간의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처분은 국가가 국민한테 하는 것이죠. 행정청이 국민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국민 관계죠. 대국민 관계. 지금 위에서 말한 것은 경찰관청 사후간의 관계, 기관 간 관계지 않습니까? 이 행정법에서는 주로 대국민 관계를 다투죠. 그런데 대국민 관계가 아닌 것 중에서 기관 간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위에 기관 간 관계를 검토했는데, 그 밑에 행정행위는 대국민 관계니까 기관 간 관계가 아니고요. 자, 오른쪽 훈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령이 뭐예요? 훈령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훈령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어요. 행정규칙하고 훈령하고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훈령은 뭐고 행정규칙은 뭐예요? 훈령은 범죄수사규칙이 훈령이거든요. 그러면 훈령보다 행정규칙이 큰 개념이야? 우리 이 행정법 같은 학문 안에서는 모호한 영역이 있습니다. 훈령하고 행정규칙하고 뭐 어떤 것이 뭐 훈령하고 행정규칙하고 관계를 따로 이 책들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칙의 종류가 훈령, 뭐 지시, 고시, 예규, 일일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훈령은 또 협의의 훈령, 지시, 고시, 예규, 일일명령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규칙, 훈령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행정규칙이라고 하면 좀 더 대표적인 표현이죠. 훈령이라고 하면 범죄수사규칙처럼 저 법조의 형식으로 된 딱 그것만 지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있죠. 그러나 학자들이 훈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 범죄수사규칙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협의의 훈령이죠. 협의의 훈령, 법조의 형식으로 된 훈령, 그것이 협의의 훈령인데, 그것만 훈령이라고 하지 않고 고시, 예규, 일명령 다 그냥 훈령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행정규칙이랑 훈령이랑 똑같은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 오케이? 똑같은 개념인데, 대신 훈령이라고 표현을 하면 주로 직무명령이랑 비교가 돼요. 행정규칙이라고 표현을 하면 주로 법규명령하고 비교가 돼서 뭐 법규성이 있냐 없느냐 뭐 국민을 기속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령이랑 행정규칙 유사한 개념인데, 저 위쪽에 법규명령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래쪽에 직무명령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명령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이제 더 큰 개념이죠. 큰 개념. 법규명령보다는 가벼운 개념이죠. 가벼운 개념. 법규명령은 법규가 있는 것이고, 이 행정규칙 훈령은 원칙적으로 법규가 없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그것도 또 예외가 있어. 원칙적으로 법규가 없는. 자, 그래서 훈령이라고 하면 직무명령이라고 좀 비교된다는 것을 생각하시죠. 하나는 훈령이라고 하면 하나는 직무명령하고 비교가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훈령이 법조 형식으로 된 범죄수사규칙처럼 그런 훈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훈령, 지시, 예규, 고시, 일면요, 그냥 하여튼 법규명령 밑에 있는 것들을 그냥 싸그리 다 모아서 훈령이라고 한다니까요. 행정규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훈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규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행정규칙이라고 하면 훈령, 지시, 예규, 고시, 일면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떠올라. 좀 시간이 지나면. 근데 훈령이라고 하면 딱
법조 형식으로 된 훈령만 머릿속에 떠오른다니까 느낌상. 왜냐? 직접적으로 그 명칭을 가르쳐버리니까. 행정기출하면 그 안에 이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훈령이라고 하면 딱 이 훈령 이것만 머릿속에 떠오르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령이라고 써 있으면 제가 왜 행정기출이랑 똑같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훈령이라고 써 있으면 첫째는 직무명령하고 비교가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고 또 하나는 훈령이 훈령만이 아니라 저 다양한 형식이 있다는 거. 즉 훈령, 지시, 애교, 고시, 일일명령. 즉 그냥 지시, 직무명령을 훈령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직무명령이 뭐예요? 지시지 않습니까? 지시. 그래서 이 훈령하면 두 가지 직무명령하고 비교가 된다. 또 하나 단순히 그냥 법조의 훈령만이 아니라 훈령, 고시, 예규, 일일명령 넓다. 첫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넓게 다루고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령, 행정규칙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 그냥 딱 맞는 지문이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맞는 지문으로 약속해 놨다니까요. 그냥 꼭 맞는 지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술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죠. 시험에서 학자들이나 시험 내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해. 거기에 허점이 있어. 그 논리적으로 그냥 안 맞지만 그냥 우리끼리 그것이 맞는 지문으로 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훈령하면 직무명령하고 비교된다. 또 하나 법조 형식의 훈령뿐만 아니라 넓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보시면 자, 훈령이란 상급 경찰관청이 하급 경찰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입니다. 아래 이런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고 하고요. 자, 아래 주위에 훈령은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걸 틀린 지문으로 봅니다. 왜냐?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즉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지시하는 것, 명령하는 것은 직무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훈령 안에 협의의 훈령, 지시, 고시, 얘기, 지시까지 들어가요. 훈령이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훈령하고 직무명령하고 비교하는 측면에서 만든 지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훈령의 지시도 들어가잖아.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약속해버린다니까. 훈령은 주로 직무명령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렇게 써놔버리면 그러면 직무명령은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래서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 아래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상급관청은 감독권에 기해서 하급관청의 권한을 대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독권 안에는 대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대신 집행하는 것이 뭐예요? 사전에 하급기관의 권한을 행사해버리는 것이 대집행입니다. 하급기관이 이미 했어. 하급기관이 이미 한 그것에 대해서 위법 부당해서 취소 정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급기관이 하지도 않았는데 대집행 대신 해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이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행정조직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행정조직 법정주의가 우리 행정조직은 그냥 행정조직 설치하면 안 되고 법의 규정을 해야 행정조직이 설치가 됩니다. 플러스해서 그 조직법에는 조직의 틀과 조직의 기본적인 임무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에서 이 조직 설립하라고 해야 설립하는 것이고 조직법에서 이 조직 설립하라고 해야 조직하는 것이고 또 그 법에서 일정한 임무를 정해줘야 이 행정조직이 움직이는 겁니다. 즉 행정조직도 입법부 위에 있는 것이죠. 법에서 정해줘야 그 조직을 설립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해준 임무대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조직만 놓고 얘기하면 어떤 조직이 설립이 돼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법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아울러서 상급 조직하고 하급 조직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상급 조직이 하급 조직의 일을 대신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또는 사전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간섭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 법에 규정된 대로 상급기관은 상급기관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고 하급기관은 또 하급기관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그것이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대신 상급기관이 일정한 감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급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고 났어. 그것이 위법 부당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또는 직접 취소 정지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하급기관이 하지도 않았는데 상급기관이 막 대신 해버려. 또는 일을 하기도 전부터 구체적인 사건, 이 사건은 이렇게, 저 사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어요. 대집행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래 훈령의 성질을 보시면 먼저 법규성이 부정됩니다. 근데 이 법규성 부정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법규성 부정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자, 훈령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하급 경찰관청에 대해서 발하는 명령에 그치므로 아래 법조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법조의 형식 갖추지 않은 것들 지시 일일명령까지 다 훈령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당연히 법주가 아니고 대신 범죄 수사규칙처럼 법조의 형식을 가진 훈령도 법주가 아닙니다. 법주가 아니에요. 그냥 내부 관계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내부적인 규율은 가지죠. 내부적인 구속력은 가집니다. 공무원은 따라야 되니까. 공무원은 뭐 지시도 다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효력은 있지만 외부적으로 국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2번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국민은 훈령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나아가서 국민이 훈령에 저해진 대로 나한테 해달라라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훈령에 정해놓고 훈령대로 막 국민을 막 기속하려고 그래요. 할 수 없는 거죠. 훈령은 국민을 기속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국민도 훈령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한테 훈령대로 해달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국가도 국민하고 얘기할 때 훈령을 거들먹거리면 안 되고 법적으로는 국가도 국민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서 훈령을 거들먹거리면 안 되고 거론하면 안 되고 국민도 국가를 상대로 뭐 주장하고 얘기할 때 훈령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자, 3번 재판 규범성도 부정됩니다. 왜? 대외적으로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도 구속하지 않고 법관도 법원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 공무원만 구속할 뿐입니다. 자, 4번에 훈령에 위반된 행위도 위법은 아닙니다. 대외적 효력이 없으니까 위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무효도 아니고 취소사유도 아닙니다. 왜? 위법이 아니니까 위법의 종류에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있거든요. 위법의 종류에 무효사유의 위법, 취소사유의 위법. 이걸 이제 하자라고도 합니다. 무효사유의 하자, 취소사유의 하자, 위법에. 그래서 무효사유의 위법, 취소사유의 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니까 무효사유도 아니고 취소사유도 아니고요. 자, 훈령의 외부 현상. 이 훈령이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는데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지 국민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그걸 갖다 이제 훈령의 외부 현상이라고 하는데 훈령 중 행정사무 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은 이 재량준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뭐 부정 식품을 판매하면 영업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요건이지 않습니까? 요건. 이게 효과입니다. 효과. 그런데 이 요건을 정하는 거 이것은 법규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신 적발이 됐어. 뭐 1회 적발되면 영업 정지 1개월, 2회 적발되면 영업 정지 3개월, 3회 적발되면 영업 취소.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한 번 적발되면 뭐하고 두 번 적발되면 이것을 재량준칙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훈령사항이라고 합니다. 행정규칙 사항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훈령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뭐 1회 위반하면 뭐 어떻게 하고 2회 위반하면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재량준칙 취소 정지시킬 수 있으니까 재량이잖아요. 취소 정지시킬 수 있다. 부정식품을 판매하면 취소 정지시킬 수 있다. 취소 정지시킬 수 있으니까 취소 정지를 시켜도 되고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 훈령에다가 1회 위반하면 영업정지 1월, 2회 위반하면 뭐 3월, 3회 위반하면 취소 이런 식으로 재량권 행사에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재량권 행사의 준칙을 정해놓은 것이 재량준칙이고 이 재량준칙은 훈령사항이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행정규칙 사항이라고 봐요. 다만 저런 재량준칙이 행정규칙에도 많이 담겨있지만 법규명령에도 담겨있죠. 법규명령 어디에 담겨있어?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별표에 많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법규명령 형식에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규명령이지 않습니까? 법규명령 형식에 법규명령에 담겨진 실질적으로는 훈령. 그래서 행정규칙.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저런 재량준칙이 법규명령,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별표에 딱 담겨있어. 그걸 갖다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효력이 어떻게 돼? 하여튼 판사 우리 판례가 그렇습니다. 부령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냥 행정규칙의 성질이다. 대통령령에 담겨 있는 것은 법규명령의 성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한 논의가 있어. 그러나 일단 판례는 재량준칙은 성질 자체는 행정규칙의 성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규칙의 훈령에도 행정규칙에도 많이 담겨 있어요. 저것이. 근데 법규명령에도 담겨 있어. 저것이. 법규명령의 별표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컫기를 법규명령 형식에 법규명령이 담겨 있으니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효력을 어떻게 봐? 판례가 부령에 담겨 있으면 그냥 행정규칙으로 보고 실질을 한마디로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것은 판사가 거기에 기속되지 않는 거죠. 대통령령에 담겨 있는 것은 실질 성질도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판사가 기속되는 것이죠. 대통령령의 별표에는 기속이 되는 것이고 부령의 별표에는 기속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만 지켰다고 해서 꼭 적법한 행정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꼭 유법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판사가 별개로 따진다는 거예요. 별개로.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별개로 따지는 것이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워도 조금씩 들어야 돼요. 조금씩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제 많이 막 듣고 또 많이 공부하면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거기 훈령의 외부 현상을 보시면 훈령 중 행정 사무 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뭐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하는 거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재량준칙은 평등 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서 법규성이 인정되어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뭔 말이냐면 자, 행정규칙에 재량준칙이 담겨 있을 때 행정규칙 훈령에 뭐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세 번 적발되면 취소 이게 적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훈령이니까 외부적 효력이 없죠. 공무원은 따라야 돼요. 공무원이 그걸 어기면 위법이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이 따라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 공무원만 징계 책임을 질 뿐이지 국민하고는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한 번 위반했는데 영업정지 1개월 돼 있잖아요. 한 번 위반했는데 영업정지 3개월을 했다고 보세요. 그 국민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때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나 훈령대로 해줘. 왜? 영업정지 1개월 해야지 영업정지 3개월 했어 라고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훈령은 외부적 효력이 없으니까 우리도 훈령대로 국민한테 지키라고 할 수 없지만 국민도 훈령대로 왜 나 안 해줬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외부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법규 명령만 법규인가요? 아니죠. 행정법의 1번 원칙도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때 국민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너 행정청 내가 지금 D인데 ABCD D인데 나랑 똑같은 입장에 있는 A한테도 영업정지 1개월, B한테도 영업정지 1개월, C한테도 영업정지 1개월 해놓고 왜 나한테 영업정지 3개월을 하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평등원칙에 입각해서. 아니 행정청이 훈령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내가 국민이 뭐 주장할 수 없어. 그러나 너 왜 평등원칙을 어겨?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표현하기를 훈령의 외부 현상이라고 합니다.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해서 결국에는 훈령대로 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훈령이 법규의 성질을 가지진 않지만 훈령대로 하게끔 돼버리니까 뭘 매개로 해서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훈령의 외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령이 하여튼 훈령대로 따라야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법규 또는 법규랑 비스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는 이거 훈령의 외부 현상 행정법의 1번 원칙을 매개로 해서 자 또 하나는 저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 훈령이 법규 명령에 유임을 받아서 제정됐을 때 훈령이 법규 명령에 유임을 받아서 제정됐을 때 우리 저 검거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아, 나 그 정확한 명칭을 까먹었네. 검거 보상금 경찰청 고시가 있거든요. 검거 보상금에 관한 그 고시가 어떻게 정해졌어? 훈령은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훈령이라는 것은 훈령, 예규, 고시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상위 법령의 유임이 필요치 않죠. 그냥 제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 내부적으로만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하고 상관없는 게 그냥 우리가 정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령, 예규, 고시 뭐 이런 것들 정하는데 상위 법령의 유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검거 보상금 관련된 그 고시, 검거 보상금 뭐 하여튼 그 고시는 법규 명령에 유임을 받아서 제정됐어요. 대통령인가 그 안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검거 보상금에 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유임을 받아서 제정된 거예요. 법률이나 법규 명령에 법규 명령으로 만들게끔 유임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딱 형식을 정해줍니다. 대통령으로 정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가 없으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경찰청장이 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여성가족부 장관 딱 그냥 기관을 거기다 찍어버리면 부령이나 대통령으로 정하지 못해요. 그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것은 훈령, 고시, 예규를 밖에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거 보상금에 대해서 저 대통령령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또 각종 청소년 관련된 그 이상한 업소, 성적 나 그것도 또 까먹었네. 성 관련된 어떤 업소 이런 거 정하는 것은 또 법률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령으로 정하라고 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딱 유임이 돼 있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 예규, 훈령으로밖에 정할 수 없어요. 자, 이때 정하는 고시, 예규, 훈령은 상위 법령에 유임이 있죠. 이렇게 유임을 받아서 제정된 훈령은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 골 때리죠. 이것은 학자들도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판례도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재작년 초에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도 법령 안에 유임을 받아서 제정된 행정규칙까지 거기에 법령으로 본다고 딱 돼 있어요. 그냥 법령 개념 안에 딱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법령 등도 아니야. 법령 안에 그냥 딱 법령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행정규칙이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매개로 해서 외부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고 또 비록 딱 보면 형식이 행정규칙이야. 근데 실질이 법규명령인 것이죠. 상위 법령에 유임을 받아서 제정된 행정규칙, 훈령 이것은
판례, 학설, 행정규범법이 전부 다 법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봅니다. 법규명령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또 나오니까요. 그때 또 들으시면 그때는 좀 더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아래 법적 근거를 보시면 훈령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게 법규 명령하고 직접적인 차이죠. 훈령이나 행정규칙 법적 근거 없어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왜? 내부적인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민하고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도 제정할 수 있고요. 자, 아래 종류를 보시면 행정규칙의 종류하고 똑같아요. 협의와 훈령, 지시, 예규, 고시, 일일명령 이렇게 그냥 행정규칙의 종류나 훈령의 종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협의와 훈령, 상급 경찰관청이 하급 경찰관청의 권한 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 그래서 범죄 수사규칙 같은 거, 범죄 수사규칙. 자, 지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이게 바로 직무명령이죠. 지시가. 그래서 훈령이 직무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규, 사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거. 일일명령, 당직, 출장, 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해서 발하는 명령. 자, 아래 화살표에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발할 수 있어. 있죠. 훈령, 지시, 예규,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고시, 일일명령, 지시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까지 발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을 볼 때는 협의의 훈령, 고시, 예규, 일일명령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야 이것이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저 위쪽으로 가서 위쪽에 다섯째 줄 주의 그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다시 한번 보시면 훈령은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시죠, 지시. 직무명령.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직무명령이랑 훈령을 주로 비교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 아래 거는 훈령이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지문들이 그냥 똑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야. 이럴 때는 그냥 주로 직무명령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직무명령은 어떻게 서술하라고. 그래서 그 우리끼리 약속하는 지문입니다. 우리끼리 그 의미를 약속해서 그냥 의미를 써버린다니까. 그래서 지문을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저런 것은 또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그 뉘앙스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딱 맞아떨어진 그런 지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령은 직무명령하고 비교되기도 하고 저 위에 거. 그 다음에 훈령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명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훈령이라는 것이 법조 형식의 훈령도 있지만 직무명령 성질을 가진 이 지시까지 훈령에 포괄된다.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 형식과 절차를 보시면 형식, 훈령은 본래 특별한 형식이 없으며 이 말도 뭐예요? 이 말도 협의의 훈령, 법조 형식으로 된 훈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 같은 것들도 들어가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죠. 훈령은 본래 특별한 형식이 없으며 구두, 문서의 형식으로 발할 수도 있다. 오케이? 이 지문을 범죄 수사 규칙 같은 그 법조 형식으로 된 훈령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나 훈령 안에 협의의 훈령, 고시, 예규, 지시, 일일명령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절차를 보시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죠. 그 아래 공포 절차는 불필요합니다. 왜? 공포라는 것을 왜? 국민을 기속하니까 국민이 알으라고 공포하는 것인데 훈령은 원칙적으로 외부적 효력이 없으니까 국민한테 효력이 없으니까 공포가 필요치 않은 것이죠. 법규명령은 공포해야 되죠.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도 공포해야 됩니다. 왜? 국민을 구속하니까 국민이 알게끔 해줘야죠. 국민이 알게끔 해주는 것이 공포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훈령에 요건이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요건이 공적실 또는 공법실입니다. 적법, 공적실, 공법실 똑같아요. 적법이라고도 하고 뭐 법률에 적합할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공적실, 공법실 다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실질적인 요건이 공적실 또는 공법실이에요. 실자가 있잖아, 실자가. 오케이? 실자가 있으니까 실제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공적실, 공법실. 공적실이 뭐냐면 자, 공익에 반하면 안 되고요. 적법 타당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법률에 적합할 것도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공적실, 공법실 다 생각해주고 마지막에 실현 가능하고 명백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 요건입니다. 이게 나머지가 이제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그 형식적인 요건이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 권한도 아닌데 권한도 아닌 영역에 훈령을 발하면 안 되죠.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또 하급관청의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을 훈령을 발해야죠. 하급관청이 하는 일도 아닌데 하급관청이 하는 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훈령 발하면 미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급관청 권한 내 또 하급관청 권한 내 그다음에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구비해야 되고요. 또 네 번째
하급관청이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업무야. 그럼 당연히 훈령을 바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왜 구분을 해?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이 훈령을 발하면 하급관청은 준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있으니까 훈령이 내부적으로는 지켜야 되니까 상급관청이 훈령을 바라면 하급관청은 준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준수할 때 형식적인 요건은 따져볼 수 있어. 형식적인 요건은 따져봐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 그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형식적인 것은 형식적인 것만큼은 따져볼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요건은 내용에 관한 요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져볼 수 없습니다. 하급기관에서. 다만 그냥 딱 봐도 하자가 있는 것이 중대 명백해 또는 명백해. 명백히 뭐 위법한 것을 지금 지시 내리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도 안 되고 따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오케이? 형식적인 요건은 하급관청에서 검토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인 요건은 원칙적으로는 검토할 수 없어. 검토권이 없어. 그러나 딱 봐도 중대 명백하게 또는 명백하게 위법이야. 그러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고 따랐으면 자기가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것이고요. 자, 심사를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은 하급관청이 심사권을 가져요. 그래서 따져보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 그러면 복종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요건은 원칙적으로 따져볼 수 없어요. 심사권이 없어요. 하급기관인데 원칙적으로 심사권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3번에 다만 훈령의 내용이 딱 봐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또는 명백하게 뭐 범죄행위야. 명백하게 위법행위야. 그러면 따라서는 안 되고 따르면 책임져야 됩니다. 아래 8번에 훈령 위반행위의 효과가 1번 훈령 위반행위의 효과. 두 번째 줄에 위법이 아니죠. 대외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행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어요. 훈령에 위반된 행위 그냥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뭐 위법이 아니에요. 다만 훈령에 위반한 공무원은 아래 징계 사유가 되죠. 내부적으로 공무원은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았으니까 공무원은 징계 사유가 되지만 대외적으로 훈령에 위반한 어떤 행위를 국민한테 해줬어. 위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아래 경합을 보시면 경합이라는 것이 2개 이상의 훈령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면서 경합할 때 그때를 말하면 그때 하급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 자, 1번에 서로 모순되는 2개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때 주관 상급관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관이 더 정확하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다라는 것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하다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코로나는 그냥 일견 코로나는 보건복지부가 더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것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순되는 2개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면 주관 상급관청 훈령에 따르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 만일 주관 상급관청이 상하관계야. 그러면 상급관청을 따라야 돼요? 아닙니다. 상하관계면 내 직근 상급관청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 훈령하고 시도경찰청 훈령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직근 더 가까운데 시도경찰청 따르면 되는 겁니다. 왜? 상급관청 따라야 된다고 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다 무용지물 돼버리거든요. 경찰청장 훈령을 따라야 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시도청장, 경찰서장, 그 다음에 내 과장, 계장 다 그냥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바로 그냥 직근 유를 따르면 됩니다. 책임은 그 직근 그 사람이 지는 것이죠. 나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내 직근 상관의 지시, 명령, 훈령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3번에 주관 상급관청이 불분명해? 그러면 주관쟁의 방법의 기본은 뭐예요? 둘을 공통으로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관청 지시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주관쟁의. 자, 오른쪽 직무명령을 보시면 이제 훈령이 있으니까 직무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훈령은 주로 직무명령하고 비교가 되고 행정규칙이라고 하면 행정규칙하고 훈령은 비슷한 건데 행정규칙이라고 하면 법규명령이랑 주로 비교가 되고요. 자, 직무명령. 상관이 직무에 관해서 부하에게 바라는 명령. 지시죠, 지시가 직무명령입니다. 자, 법적 근거 필요 없죠. 행정규칙 훈령하고 다 똑같습니다. 법적 근거 없어도 지시할 수 있고 법적 근거 없어도 훈령, 행정규칙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범위가 직무집행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직무명령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직무집행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생활도, 그러니까 사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무명령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과 관련돼 간접적으로라도 그러면 직무명령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두발을 깔끔하게 하라고 한다든지, 그럼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직무명령 할 수 없죠. 자, 형식이 없죠. 아까 훈령하고 똑같습니다. 형식 없는 거. 자, 요건도 아까 훈령하고 똑같아요. 다만 서술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야. 아까 훈령의 형식 요건, 실제 요건을 얘기할 때는 기관이 기관에 대해서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고 대신 이 직무명령의 형식 요건, 실제 요건은 상관이 부한테 하는 그런 서술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공적실, 공법실이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하급 공무원은 부하 직원은 상관의 직무명령에 대해서 형식적인 요건은 검토해 볼 수 있어. 그래서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 그러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실질적 요건은 판단할 수 없어요. 따져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져볼 수 없어. 다만 딱 봐도 위법한 거야. 그럼 따르면 안 되고
따랐으면 자기가 책임까지 져야 되고요. 아래 훈령과 직무명령의 차이 및 관계를 보시면 자, 훈령은 관청이 관청한테 하는 것을 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훈령 안에 협의회 훈령 지시 고시액 일명령 이렇게 하니까 이게 꼭 상관청이 하관청한테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훈령이. 그러나 직무명령하고 비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한테 그렇게 비교를 하고요. 자, 법적 근거는 다 법적 근거 필요 없고요. 훈령은 효력이 기관 의사를 구속하죠. 그래서 이때 직무명령이랑 훈령을 비교할 때는 범죄수사규칙처럼 법조의 형식으로 된 거 그걸 떠올리셔야 돼. 왜냐? 직무명령하고 비교하는데 훈령을 막 지시 같은 거 떠올려가지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오케이? 그래서 아까 상하관청이 하관청한테 한다는 것도 역시 훈령은 경찰청장이 범죄수사규칙 뭐 제정하든지 개정해. 그러면 그 소속 조직 전체에 그냥 딱 지키게끔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관청이 하급관청에 또 효력도 기관 의사를 구속함으로써 경찰청장이 범죄수사규칙 개정한 다음에 경찰청장 잘려. 그래도 범죄수사규칙은 그대로 적용되죠. 오케이? 그러나 오른쪽 직무명령 지시는 상관이 가버리든 부하가 인사발령 나등 하면 그냥 없어지죠. 지시는.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개차반 같은 지휘관들 옵니다. 갈날만 기다리는 거죠. 갈날만. 그래서 그 지휘관이 시킨 것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든 막 미루고 있어. 어떻게든 미루다 보면 인사발령 나서 가면 그냥 끝나버려. 그날로 그냥 끝나버려. 그냥. 왜? 지시는 상관이 부한테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든 부하가 없어진다 하면 그냥 그 지시의 효력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훈령은 기관 의사를 구속하고 직무명령은 공무원 개개인을 구속하는 것이고요. 자, 아래 양자간 관계가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무명령은 훈령을 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두고서 머릿속에서 막 엄청 막 헷갈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훈령이 큰 개념이잖아요.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훈령이 협의 훈령, 고시, 예규, 일일명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톡하는거에서 훈령 안에 직무명령도 포함된다니까. 그래서 훈령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다. 이 표현이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지 작은 것이 큰 것을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직무명령은 훈령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포함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거기다 쓴 것이고요. 자, 범위가 훈령은 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국한합니다. 이 직무명령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거야. 이 훈령 안에 이 개개의 사생활 관련되는 지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니까 들어갈 수 있지만 직무명령하고 비교할 때는 직무명령은 지시라고 보고 훈령은 지시 말고 저 법조 형식으로 된 그런 걸 가지고 또 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훈령은 소관 사무에 국한하고요.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된 개개 사생활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일반적으로 훈령과 직무명령은 대내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말이 법규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법규라는 것은 누구든 구속하는 것이 법규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에서 누구야? 국민도 구속하고 판사까지 구속하는 것이 법규죠. 그래서 국민도 구속되고 판사도 판단의 재판의 잣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 법규입니다. 대신 법규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든 구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령 행정규칙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구속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내부 관계에서 공무원만 구속합니다. 공무원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러분 저 쉬었다가 5분에 시작할게요. 5분에.